자, 지금부터는 이제 중국의 도시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아주 많은 도시들이 있습니다. 땅이 넓다 보니까 수도 없이 많은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라는 게 뭐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 전 세계 도시들이 다 그렇죠. 어떤 도시는 좀 더 발전했고, 어떤 도시는 조금 덜 발전했고 그렇습니다.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이쪽에 지도를 한번 보시죠. 여기 이 중국 지도에 갈색으로 칠해진 부분, 이 지역이 이제 중국의 그 연해 지역, 바다의 면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연해 지역을 따라서 아주 많은 도시들이 촘촘하게 들어서 있는데요. 이 중국 같은 경우에 이 연해 도시들이 경제적으로 가장 발전해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곳이 어디냐 하면 여기 상해가 있습니다. 그죠? 상하이. 중국의 경제 수도라고 부르는 곳이죠. 그리고 이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 여기 보십시오. 홍콩도 있죠. 그 다음에 여기 광저우라는 곳도 있습니다. 또 이 위에 보면은 텐진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로 치면 인천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도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이 갈색으로 표시된 연해 지역이 이 중국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다. 이렇게 우리한테 알려져 있죠. 근데 이제 이렇게 중국의 연해 도시들이 다른 내륙 지역의 도시들보다 경제적으로 빨리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중국의 체제 변화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성인 학습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 기억이 나실 거고 일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잘 모를 수도 있지만 과거의 중국은 우리하고는 이제 그 적성 국가, 적대 국가였습니다. 그죠? 저는 아직도 이 고등학교 한 3학년 때쯤이었는가요? 한국하고 중국이 수교하기 전이었는데 중국 민항기가 잘못해가지고 우리나라 그 영공으로 들어와서 그 전국적으로 이제 그 민방위 사이렌이 울리고 뭐 그때 아마 그게 이게 연습 상황이 아닙니다. 뭐 정체불명의 비행기가 지금 우리나라 영공을 침범해서 지금 뭐 대응 중이라고 뭐 이런 이제 방송이 나왔던 걸 기억을 합니다. 자, 그렇게 우리하고 적대 국가였다가 중국이 우리만 적대 국가였던 게 아니고 뭐 미국이니 일본이니 뭐 몇몇 나라를 사회주의 몇몇 나라를 제외하고 다 이렇게 그 적대적인 입장을 취하다가 이제 그런 그 대외 정책이 바뀌게 되죠. 근데 이 대외 정책이 바뀐다는 게 그냥 외국하고 사이좋게 지내겠다라는 게 그것뿐만 아니고 그동안은 서방 세계와는 이렇게 그 경제적으로 봉쇄되어 있다가 어, 중국을 대외 개방하는 그래서 개혁 개방이라는 그런 이제 중요한 그 정책적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개업 개방을 해서 외국 자본을 끌어들여서 중국 경제를 발전시키겠다 했는데 이제 그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 경제 특구라는 것을 설치하는 거였습니다. 중국은 사회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사회 경제 시스템이 이 서구에 있는 국가들하고 다르죠. 자본주의 국가들하고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특구, 특별 행정구역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가지고 그 지역에서는 비록 중국 영토 아니지만 그 자본주의적 시스템을 일정 정도 적용시킬 수 있고 또 외국인들이 마음대로 출입을 하면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을 조성을 했죠. 그래서 이제 경제 특구가 사실상 중국의 대외 개방의 기지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이 경제 특구는 맨 처음에는 이제 뭐 14개인가 지정이 되었다가 그게 자꾸 늘어납니다. 84년에 14개, 뭐 그다음에 86년에 또 9개가 추가되고 뭐 또 18개로 늘어나고 뭐 이렇게 추가되는데 이제 그런 도시들이 모두 이렇게 연해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중국의 모습이라는 것은 대외 개방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연해 도시들의 이렇게 면면을 보면 이 다리엔, 티엔진, 뭐 대련, 우리한테는 대련, 천진, 뭐 연타이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불리죠. 연타이, 칭다오, 청도라고 불리는 곳.
그 다음에 연운강, 뭐 상하이, 닝보, 원저우, 시아먼, 샨토우, 션전은 우리한테 심천이라고 불리던 곳입니다. 주해, 주하이, 그 다음에 광저우 이런 도시들이 있습니다. 이 도시들의 경제 발전 정도가 어느 정도냐 하면 중국 그 지역 전문가들은 중국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통틀어 놓고 봤을 때 300년의 시대가 공존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300년의 시대라는 건 뭐냐 하면 가장 부유한 이 연해 지역 같은 경우에는 21세기의 삶을 살고 있다. 지금이 21세기죠, 그죠? 예, 지금 21세기의 삶을 살고 있다. 그리고 이 내륙 지역 같은 경우에는 20세기의 삶을 살고 있다. 예, 지금보다는 좀 많이 뒤처진 그런 삶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면 중국의 이 서북 지역이나 혹은 그 티벳에 인접한 이런 지역으로 들어가면 19세기의 삶을 살고 있다 그럽니다. 지금으로서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과거의 전통 사회의 모습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19세기, 20세기, 21세기 이 300년의 시대가 중국에 공존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21세기 도시 가운데 연해 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21세기 가운데서도 첨단의 발전을 이룬 그런 곳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도대체 중국에 있어서 대외 교류, 대외 개방은 어떤 거였느냐? 또 나아가서 중국뿐만 아니고 어떤 한 국가나 그 문화가 발전하는데 대외 교류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자, 이게 여러분 이제 중국을 비롯해서 인도,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이제 아메리카 대륙은 없지만 세계 지도의 일부인데 여기 보면 이렇게 선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지도에. 이 선은 뭐냐 하면 바로 실크로드입니다. 실크로드는 과거에는 비단길이었죠. 비단길. 이건 이제 그 동양과 서양을 이어주는 교역로였습니다. 동양과 서양을 이어주는 교역로. 이 실크로드는 사실은 아주 역사가 오래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한테 확인이 되는 건 대개 이제 기원전 한 1,200년 정도 중국의 전한시대 한나라 때 개척이 됐다 그럽니다. 한나라 때 그 한무제가 이 중국의 북방 지역에서 활동하던 이 흉노족을 상대를 하려니 이 흉노족들이 전부 기병이에요. 말을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중국군은 보병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기병을 상대하기가 어려우니까 장건이라는 사람을 중앙아시아로 파견해서 좋은 말, 한혈말하고 부르는 명말을 구해오라고 시킵니다. 그래서 장건이 여기 중국의 장안에서 출발해서 서쪽으로 가서 그 장건이 이제 서쪽으로 가던 길을 따라서 교역로가 개척이 되었고 그걸 나중에 상인들이 이용하게 되면서 실크로드가 생겨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그 이전부터 여기 보시면 실크로드 가운데 제일 오래된 길이 있습니다. 여기 점선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중국의 이렇게 그 북부 지역을 거쳐서 몽골 땅으로 들어갑니다. 몽골 땅으로 들어가서 지금 러시아 땅을 거의 거쳐서 서쪽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면은 이제 흑해연안으로 도착을 합니다. 자, 이 길이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최초의 실크로드이고 이 길을 이제 초원길이라고 부릅니다. 여기는 이제 대부분 초원 지역이어서 이게 제일 오래됐는데 이 길은 사실 전한 이전부터 존재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 이렇게 보시면 실선으로 이렇게 연결된 길이 있습니다. 실선으로 연결된 길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뚠황이라고 부르는 곳이 있죠. 뚠황이라고 부르는 곳이 있고 여기서 이렇게 누란이라는 곳을 거쳐서
현재 중국의 신장 타클라마칸 사막이 중앙에 있고 거기 남쪽을 따라서 가는 실크로드 남로가 있습니다. 예, 이 실크로드 남로 같은 경우에는 한동안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었는데 이건 나중에 이 지역들이 전부 사막화가 진행이 되면서 이 실크로드 남로는 그렇게 나중에는 이제 사용을 많이 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제일 많이 알려진 게 실크로드 북로인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실크로드 북로가 있습니다. 근데 실크로드 북로는 가다가 보면 여기 이제 천산산맥이 있는데 천산남로하고 천산북로하고 이렇게 또 중간에 갈라지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보통 실크로드라고 하면은 이렇게 그 실크로드 북로를 이야기합니다. 예, 실크로드 북로, 예, 오아시스를 따라서 이렇게 생겨난 교역의 길입니다. 자, 그래서 중국은 이 동양과 서양은 아주 오래전부터 교역을 했고 국가나 어떤 국가 단위의 문화교류 혹은 경제교류 같은 경우에는 중국은 한나라 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실크로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 실크로드는 최초의 교역 노임은 틀림없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한계가 있었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었느냐? 이 장안에서 출발해서 실크로드의 최종 목적지는 여기 이제 로마라고 이야기를 하죠, 보통. 로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중국 땅에서 난 비단 같은 것들을 그쪽으로 실어 나르다 그래요. 비단이나 도자기를 실어 나르고 또 유럽에서 가져온 건 뭐냐 하면은 주로 이제 유리 같은 데 굉장히 관심이 많았다고 그럽니다. 유리. 자, 그런데 이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이 장안에서 출발해서 로마까지 가는데 육로로 보통 한 2년 정도가 걸렸다고 그럽니다. 캐러반들이 낙타 등에다가 여러 가지 상품을 싣고 걸어서 2년을 걸어야 로마 땅에 도착했다라는 겁니다. 당장 이제 우리가 그 장안에서 로마까지 가는데 2년이 걸렸다고 했을 때 우리한테 드는 건 이제 아이고 그 유통비용, 물류비용이 얼마나 들까라는 거죠. 그죠? 2년 동안 낙타를 다 먹여야 되고 그다음에 그 캐러반들도 자기들 먹고 경비 다 써야 되죠. 그리고 이 중간에 보면 수없이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나라를 통과할 때마다 뭔가 뭐 세금이라도 내야 되겠죠. 그다음에 2년 시간이 기니까 가는 동안만 낙타가 죽을 수도 있고 사람이 상할 수도 있고 그런 비용들 다 포함하면 이건 결코 실크로드의 그 물류 비용이란 건 결코 싸지 않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실크로드에서 거래되는 실크로드를 통해서 이렇게 교역이 이루어지는 상품들은 대부분 고가의 상품이고 또 현지에 도착했을 때는 값이 천정부지로 뛰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몽골이 이 세계 대륙의 아시아 대륙의 거의 전부 그리고 유럽, 중앙아시아 이 중동 지역을 전부 석권을 했을 때 이 실크로드의 그 물류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유통망, 도로를 건설하고 아주 촘촘하게 또 역참을 만들었죠. 역참이라 하면은 이제 우리로 치면 역과 다름없습니다. 가서 이제 하루 동안 그 캐러반들이 가서 거기서 묵고 쉬고 다음날 또 하루 갈 수 있는 거리에 또 역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촘촘하게 이 교역망을 만들었다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는 이 나중에 정비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되었건 육상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 이 시간이나 비용은 상당히 많이 드는 그런 그 교역로였습니다. 그래서 교역되는 물품도 수량도 제한되어 있었고 또 교역되는 상품의 종류도 어쩔 수 없이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로부터 한 1000년 정도가 지나서 이제 동양과 서양이 교역하는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그건 뭐냐 하면 바로 바닷길이 열린다라는 겁니다. 자, 이 바닷길이라는 것은 여기 보시면 이제 중국의 항저우라는 거, 항저우 요 지역이 이 중국의 남송, 송나라 때 그 수도였거든요. 원래는 개봉이란 곳이었는데 북송 때는 나중에 금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만주족의 침략을 받아서 수도를 여기 항저우로 옮깁니다. 자, 그래서
중국 전체의 세력은 굉장히 약화되는데 놀랍게도 이 시기에 송나라 때 남송이나 북송 때나 중국은 대외교류가 제일 활발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왜냐? 이 북쪽 지역에는 자기네들이 그 적대하는 만주족, 그 다음에 그 이전에는 거란족이 이 지역을 석권했기 때문에 과거처럼 실크로드를 통해서 물건을 운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닷길을 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바닷길을 보시면 중국에 이렇게 보면은 이 일본도 거쳐가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우리 신안 앞바다 아시죠? 도자기 많이 출토된 그 신안, 이래서 바레만 지역, 산동 지역, 산동반도 이쪽으로 해서 항주로 연결이 되고 다시 중국의 남부, 홍콩 옆에 있는 광저우라는 곳으로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동남아시아 남중국해를 거쳐서 여기 이제 말라카 해협이죠. 말라카 해협을 지나서 인도로 갔다가 인도를 거쳐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수에즈만이 있는 홍해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어디입니까? 그 페르시아만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물건이 가면 여기서 중동의 캐러반들이 그 물건을 받아서 지금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리는 지역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팔레스타인에서 일부는 알렉산드리아, 이집트로 넘어가고 또 일부는 거기서 또 배에 실어서 이렇게 유럽으로 상품이 뿌려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바닷길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은 해상 실크로드라고 부릅니다. 해상 실크로드. 근데 이 해상 실크로드는요, 그 해로로 이렇게 상품을 운반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육상 실크로드보다 훨씬 효율적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여기 항저우에서 여기 그 페르시아만까지 들어가는데 한 2달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럼 두 번째, 배로 가는 거니까 운반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이 육상 실크로드로 운반하는 거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나죠. 그래서 이때부터 중국이 외부 세계하고 본격적으로 교류를 하고 교역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송나라는 해상 실크로드를 통해서 이 다른 문화권, 다른 지역 국가들하고 교역을 했던 중국의 송나라는 중국 역사상 가장 부유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역사상 가장 부유했던 그런 그 송나라 때 대외 교류의 기지가 어디였는가 하면은 바로 중국의 연해 도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1000년이 지난 뒤에 그 도시들이 다시 중국의 대외 교류의 대외 교역의 중심이 되어서 지금 다시 이렇게 발전하고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실크로드, 과거의 육상 실크로드는 해상 실크로드는 실크로드,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중국의 경제적 성장, 뭐 이런 것들로 미뤄볼 때, 어찌되었건 어떤 문화건 문명이건 그게 발전하고 부유 강해지려면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게 고립되어 있고 폐쇄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세계의 문화 문명하고 끊임없이 이 교류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실크로드를 거쳐서 이건 중국뿐만 아니고 유럽 세계도 마찬가지고 중동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당나라 때가 되면 이 실크로드에 특히 이제 북로하고 남로에 그 실크로드 통제권을 놓고 중국하고 이슬람 세계가 싸웁니다. 결국 이슬람 세계가 나중에 탈라스 전투라는 데서 승리해서 이쪽 타클라마칸 사막 동쪽까지 신장 지역까지 전부 이제 이슬람의 영향권 안에 들고 그러면서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이렇게 중국에까지 들어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 종교를 전파했을 뿐만 아니고 여기서 이 과정에서 당나라하고 이슬람이 서로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포로로 잡힌 중국 병사들 가운데 제지 기술자들이 있었습니다. 종이 만드는 기술자들이죠. 그래서 이들이 끌려가서 이슬람 세계에서 종이를 만들어요.
그러면서 이슬람 세계에서는 그때부터 행정혁명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과거에는 이제 양피지 같은데 이렇게 뭐 기록을 남길 수밖에 없었는데 양피지는 가죽이니까 비싸지 않습니까? 예. 그 이집트 같은 거 파피루스에 썼는데 파피루스는 이게 뭐 그렇게 여물지 못하죠. 그래서 양피지에 아주 제한된 기록만 남기다가 제지업자들이 끌려가면서 이 종이 사용이 이제 대중화되고 일반화되면서 많은 행정 기록들이 이 문서화됩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혁명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유럽에까지 영향을 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평화로운 방식이건 아니면 이 전쟁과 같은 방식이건 간에 한 문명이 존속하고 발전하려면 끊임없이 외부 세계하고 교류를 해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이 중국의 사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국의 그 행정구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행정구역은 우리나라처럼 지방행정구역은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맨 위에는 우리나라의 시도, 특별시, 광역시 이런 게 있죠. 중국은 맨 위에 요 헤이룽지앙성, 지린성, 성이라고 부르는 지방단체, 기초단체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베이징시, 텐진시, 충칭시, 상하이시, 이 직할시가 4개가 있습니다. 위치는 1, 2, 3, 4. 베이징시, 텐진시, 충칭시, 그 다음에 상하이시 4개 직할시가 있습니다. 이게 행정구역 가운데 최상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베이징 수도니까 여러분 잘 아실 것이고 요 4번에 나와 있는 상하이 같은 경우에 중국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발달한 지역이니까 아실 겁니다. 여기 베이징 바로 옆에 있는 텐진이라는 곳은 뭐 여기는 우리나라로 보면 인천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죠. 수도 바로 옆에 있는 중국 북방 지역에서 제일 큰 항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3번이 이제 충칭이라는 곳인데, 충칭은 요즘 이제 한국에서 유행하는 중국 음식 중에 마라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마라탕이 이 지역에서 만들어졌고, 그리고 허궈라는 것도 이 충칭, 그 다음에 스촨 이런 지역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충칭이라는 도시는 인구가 3천만이 넘습니다. 요만한 지역에 인구가 3천만 명이 모여서 살아요. 그래서 인구가 아주 많은 그런 이제 직할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성, 그 다음에 요 직할시 요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연두색으로 칠해진 부분 보시면 크기는 되게 큰데 여기는 성이 아니고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자치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위에 보면은 내이멍구 자치구,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신장 웨이얼 자치구,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시장 자치구, 여기도 보면 광시 장족 자치구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 있는 자치구는 이 소수민족들이 통치하는 소수민족들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소수민족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여기 자치를 허용을 하죠. 그래서 이름도 자치구 이렇게 불러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보시면 홍콩 특별행정구가 있고 마카오 특별행정구가 있습니다. 여기는 원래는 이제 중국 땅이었습니다만 아편전쟁 이후에 영국한테 뺏겼습니다. 영국이 근데 영구히 뺏어간 건 아니고 그때 100년을 이제 빌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게 1990년대 후반에 중국에 반환이 되었습니다. 근데 홍콩이나 마카오가 반환될 때 국제적으로 논란이 많았습니다. 왜냐? 이 홍콩이든 마카오든 다 한쪽은 영국이 통치를 했고 마카오는 포르투갈이 통치했는데 중국하고 이 정치 체제, 그 다음에 사회 경제 시스템이 달랐습니다. 중국은 사회주의라서 사회주의의 핵심은 계획 경제거든요. 정부가 모든 걸 계획을 하는 거고, 이 홍콩이나 마카오 같은 경우에는 자본주의 국가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장 경제 시스템이 돌아가는 나라였고, 더군다나 홍콩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유한 그런 곳이었죠. 그래서 전 세계 다른 국가들이 걱정을 하고 심지어 영국은
홍콩을 돌려주지 않으려고 그렇게 시도를 했습니다. 중국 정부에서 이 홍콩을 되돌려 받을 때 그래서 국제사회의 그런 이제 의심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특별행정구라는 걸 만들겠다 그랬습니다. 이 특별행정구는 무슨 뜻이냐 하면 그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는 중앙정부, 그 베이징에 있는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정부가 컨트롤을 하지만 그 외에 그 사회 경제 시스템은 원래 영국이 남겨놓은 그 자본주의 시스템을 유지하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일국양제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이걸 이제 특별행정구, 홍콩하고 마카오는 특별행정구로 지정을 했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중국이 그런 그 설득들, 대안들이 이제 국제사회에 먹혀서 반환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는 홍콩 마카오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국제법상으로는 중국에 속한 홍콩 특별행정구, 마카오 특별행정구 이렇게 불리고 있는 실정이죠.